오늘 목요일입니다. 촌철 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현주입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한 달 됐대요. 벌써. 네. 벌써라고 하면 안 되나? 이제 한 달 됐다고 또 얘기를 했었나요? 취임 한 달 관련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고요.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들을 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뒤 한 달 동안 민심을 들어온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송 대표 사과 직후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개혁 작업에 매진해달라며 저를 받고 전진하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민심 청취라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들도 반영이 된 기자회견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선거 지고 나면 민심 경청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에 대처하듯 정부 여당답게 대처하는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코로나 백신 관련하여 백신 보릿고개 정말 나라가 망할 듯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뚝심 있게 그 집권 여당답게 대처하니 지금은 야당 의원들께서 백신 릴레이 인증샷 올리시더라고요. 예. 이게 여당다운 대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관련한 문제도 이미 2019년에 이해찬 대표가 공식 사과하셨습니다. 똑같이. 예. 그래서 사과도 계속 사과를 하면 그게 사과로 안 보일 것 같아서 조국 전 장관이 송영길 대표의 그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네. 그리고 저를 딛고 개혁에 매진하라. 이런 것 수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고 제가 조국의 시간을 다 읽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다 읽었는데 그 내용에도 그 자신이 1% 특권층이라는 것. 그래서 다른 젊은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조국 전 장관의 자식들이 그런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한다. 그 책의 기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와도 일치한 것인데 이번에 사과하고 민주당은 빨리 민생 중심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민현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송영길 대표 민주당 차원에서 당대표로서 사과한 거죠. 늦었지만 환영하고요. 네. 그 사과가 진심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네. 야권이라도 저는 국가가 바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 진심이고 그것이 실천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조국의 시간을 조국 전 장관이 이 책을 낸 타이밍도 그렇고 이 책을 낸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국민 통합이라든지 또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날카로운 표현을 써가면서 가족의 피해를 찍어서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낸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의 사과가 과연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를 본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조국 의원을 굉장히 지지하고 두둔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의 행보라든지 송영길 대표 차원의 지도부의 행보를 좀 보면 그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대선 주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겠죠.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 굉장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저는 이제 크게 이재명 지사는 중도 입장, 중간 입장. 그다음에 두 후보군 분들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한 입장인데 네. 독자적인 세력이 있는 그리고 또 1등을 압도적으로 1등으로 앞서가고 있는 후보 같은 경우 좀 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층의 지지층이 전적으로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이끌어가 나갈 수 있는데 지금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두 분으로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지지층이 없다면 이 민주당 내 경선에서 얼만큼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했으니까 조국 전 장관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송영길 대표의 어제 그 기자회견의 진정성이 효과를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께서는 이번 그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민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민현주 의원께서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 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지지층을 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면 지금 네. 벌써 민주당 홈페이지가 난리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 허락받고 사과하냐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밟고 갈 수 있겠느냐. 그 차원에서 저는 글쎄요. 밟고 갈 수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고요. 네. 최민희 의원님. 네. 글쎄요. 그 지지자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정말 정치인들이 뭐라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당원들이 입장을 표명하면 그냥 그건 당원들의 입장으로 그냥 현실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분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그 사과 내용이 그게 지지라고 하시는데 가족의 아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계속 갈까요? 가족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자신이 저를 잊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계속 가게 만드는 것은 저는 야당의 전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송영길 대표가 사과했다고 송영길 대표를 비난한다거나 네네. 이건 정말 저는 크게 볼 때 야당을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조국 전 장관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나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책 낼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책 내면 또 대선 주자들께서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면서 표를 얻으려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다 자유입니다. 그건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판단에 맡기면 되고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런 언론의 프레임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지 말고 조국 전 장관의 가족사는 재판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맡기고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네. 어제 그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비리에 검찰이 조국 장관 수사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영길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라고 하면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믿고 싶다라고 발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물론 윤석열 전 총장 관련돼서 특히나 지금 대선 후보로 1위 많은 여론조사에서 1위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죠.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전 철저한 한 점 의혹 없이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반성의 기자회견이었다면 거기서 끝나고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간담회라든지 기자회견을 했으면 어떨까. 약간의 어떻게 볼까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면서 쓱 물타기를 하면서 방점은 윤 총장에 찍히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물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이슈지만요. 끝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진정성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윤 전 총장에 관련돼서 세간에 있는 의혹들 또는 앞으로 향후에 나올 수도 있는 의혹들이 있다면 전 윤 전 총장뿐 아니라 어느 대선 후보도 저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사실 MB와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 두 분이 감옥에 있게 된 그 계기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두 분이 서로에게 문제 제기한 게 다 사실로 확인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MB 같은 경우는 그때 BBK 등등 뭐 크리미널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검찰이 면죄부를 주고 언론이 거기에 부응해서 당선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별명이 생기셨더라고요. 윤10원이다. 이렇게 또 막 별명을 말씀하신 10원. 10원 한 장도. 네. 예. 그런데 그 말씀은 검찰총장 전직으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말이세요. 왜냐하면 이미 장모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검찰이 기소했고 3년을 구형했고 예. 그 3년을 구형한 근거는 23억을 부정수급, 한마디로 정부 세금을 사기하는데 공범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직 검찰총장께서 몸담았던 검찰의 구형, 기소와 구형을 부정하는 말을 했다고 또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 의원들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전했다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검증은 정치적 검증이지만 법적 책임 질 일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정의다, 공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계속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쪽이라든가 야권에서는 유력한 지금 주자인 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저희는 뭐 아무리 유력한 주자일지라도 그렇다고 그냥 무임승차해서 대선 열차에 그냥 쭉 갈 수는 없죠. 이제까지 어느 대선도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요. 야권 전체에서 굉장히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또 와서 큰 기여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당에서는요. 예. 최근에 이제 행보를 통해서 보더라도 얼마든지 저는 뭐 의혹이 있다면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이렇게 당당하다고 하는 만큼 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처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당의 공격이 정말 그야말로 정치 공세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윤 전 총장이 전 정치 행보를 빨리 하면 할수록 이 부분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정치 행보를 구체적으로 좀 드러내진 않았지만 네. 또 이전에서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분석하거나 했을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뭐 같이 뭐 연대를 하거나 제3지대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안철수 대표하고도 뭐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백남부 2번 달고 대선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그날 밝혔다거나 이렇게 국민의힘 입당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당에서는 좀 이런 분위기를 좀 감지하고 계세요? 일단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직접 접촉을 했다는 것도 나왔고 네. 이제 그렇다 본인들 통해서 이 말로도 나왔고 또 사진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난 것도 나왔고요. 저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이제 이야기가 됐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국민의힘이 과거에 그런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답보하고 있느냐 그거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하는데 최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뭐 세대 교체는 사실 작은 부분이고요. 지지층을 확장하고 중도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민심을 담아내는 그리고 시대 정신을 담아내려고 하는 이런 많은 노력들 그리고 결과로 보이고 있는 지금 현상들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이나 윤석열 총장이 고무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내가 검증을 받고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받아보겠다. 활동을 해보겠다. 네. 그리고 사실 당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윤 전 총장은 여의도 경험이 없어요. 국정감사실에 와서 국정감사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의도 정치를 또 경험을 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력을 얼마만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 스스로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차원에서 윤 총장이 빨리 입당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야권의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민희 의원께서는. 드라마틱하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직전에. 예. 그리고 3월에 사표 내고 나가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야당에. 그러면 이분은 모든 게 다 정치 대권을 위한 행보였던 겁니까? 30년 전에 김기춘 검사가 정치로 바로 입문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옛날 30년 전으로 이게 퇴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그렇게 얘기해 오던 분이 갑자기 야당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서 사실 지난 30년 동안 불문율 중에 하나가 네. 중립성이 강조되는 곳, 객관성, 독립성이 강조되는 곳에 수장은 정치한 일이 없어요. 이건 대한민국 정치가 30년 전으로 퇴행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도 뭐 이러저러 하면 다시 대권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총장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통째로 훼손하는 행위고 원칙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거다. 그러니까 네. 언론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안 한다 입당한다 안 한다 이 부분도요. 가장 최근 기사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 없다. 또 측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사가 또 떴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발언들은 측근을 통해서 타더라. 뭐 이런 얘기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문제 제기해 볼게요. 네. 그러면 여권의 유력자는 안 만났을까요? 다만 누군가 여권의 유력자는 말하고 있지 않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투명한데 지금 우리가 정해야 될 가장 큰 원칙은 검찰총장이 사표 내고 3개월도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서 사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야당에 입당해서 대권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옳은가? 검찰 중립성의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최민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검찰 독립성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졌어요. 검찰 독립성은 무너졌다는 건 뭐 국민들이 다 아시고 사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렇게 여러와 같은 지지를 보내는 것도 그 중립성이 무너진 거에 대한 사실 반발 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독립성의 문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윤 전 총장이 이 무너진 독립성 가운데 이 와중에 또 그걸 대선 후보로 지금 등극이 본인이 사실 나온다고 말한 적은 없죠. 아직까지도 본인으로 네. 스스로 한 적은 없지만 지금 대국민 여론이 이렇고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대선에 나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상황인데 분명히 출마를 앞두고 윤 전 총장도 이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위해서라도 내가 왜 검찰총장을 하고 나서 중간에 물러나고 그리고 정치에 뛰어들고 대선이라는 이 지난한 이 코스에 어떻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네.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독립성을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검찰이 누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를 압색하고 이거는 뭐 울산 사건을 수사하면서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이란 그 말을 문재인 대통령을 몇십 번이나 언급한 저는 최대의 검찰 독립을 누린 게 윤석열 검찰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분석, 이야기, 행보 이거는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또 언론이 이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웃으셔도 좋습니다. 예.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민현주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 두 분께서 웃는 게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분석도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듣고 있고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또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중진 네 분 그리고 신진을 대표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렇게 이제 5파전의 상황인데요. 네. 관련된 인센트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준석은 하버드대학교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재학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준석은 노무현 재단의 장학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무슨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에 답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2020년 동작구 을 공천은 성공한 공천입니까? 실패한 공천입니까? 본인께서 공천받으신 동작 공천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전체적인 총선의 그 상황과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퀴즈 문제 내듯이 자꾸 단답형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네.
TV토론에서 이준석, 주호영, 나경원 후보 간에 이 퀴즈 프로 아니고요. TV토론입니다. 네. 네. 최민희 의원께서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보면서 궁금한 거. 네. 왜 재선 의원이 당대표에 안 나가지? 예를 들면 민주당 같으면 박주민 의원이 계속 당대표 후보로 거론이 돼요. 그리고 지지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무선하고 영선하고 저렇게 다선들이 겨룰까?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본인은 약간 이걸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트럼프 플러스 안철수 이미지인 것 같아요. 누가요? 이준석 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에서 일으킨 그 트럼프 돌풍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거든요. 예, 그런데 그 트럼프가 그렇게 됐던 건 거침없는 언변.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이번 대선에서 막 욕하지. 네. 그 거침없는 언변, 비주류. 2016년 돌풍은 네,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네. 플러스 이 느낌은 안철수 후보가 하고 외모나 이미지나 그 엘리트와 이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큰 듯한 그런 느낌 비슷해요. 네. 그래서 왜 트럼프하고 비슷하다는 걸 싫어할까? 저는 이런 생각. 그 초기에 트럼프 열풍을 고려할 때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저렇게 지금 질문을 보면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로 기준을 정하냐. 떨어졌으면 실패했나? 이런 생각을 연상시키는 질문이잖아요. 떨어졌다는 거는 지난번에 그 동작을.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공천을 잘못했다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묻는 것으로 보이죠. 네. 그런데 저게 저런 칼로 무자르는 식의 정치. 저 질문처럼. 그런 정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랐어요. 근데 그 달랐던 건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국회 시스템이나 국회의원들이 타성에 젖은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면이 있는데 저런 어떤 화끈한 정치, 뭐 칼로 무자르는 정치, 뭐 이런 뭐 그런 것을 좀 보고 싶은 심리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한마디로 젊은 정치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 당대표 경선, 예비 경선부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뭐 신진 대 중진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중진 4분 vs 이준석 전 최고 이런 구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개파 얘기도 나오고 뭐 등산 얘기도 나오고 자동차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진 1명, 청년 1명과 그다음에 중진 4분인데요. 중진 4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중진 2분과 나머지 2분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전대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보이고요. 예. 이준석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설 때 제가 듣기로는 내가 당대표를 꼭 돼야 돼 이번에. 그래서 당을 바꿀 거야 라는 것보다는 이 당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이 당에서 10년 이상 있으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지지층과 지지 기반과 가지고는 내년 대선 지방선거 앞으로 향후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제대로 된 정당의 공당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본인도 예상을 뛰어넘게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열광해 주시는 거죠. 지지해 주시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해 주시는 건데 전당대회에서는 제일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 뭐 이준석 후보가 영선이고 여의도 경험이 없고 정치권에는 있었지만 너무 어리고 뭐 등등등등에 대한 비판 또 중진들에 관한 한계점들이 이렇게 쭉 있는 장점과 한계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역량 대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역량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슨 개파냐, 그다음에 너 나이가 몇이냐, 그리고 이 사람 되면은 다 그러면 우리는 죽냐 사냐 이런 문제가 아주 원초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거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히 중진분들이 좀 자제해 줬으면 아마 남은 토론이 좀 있습니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제까지 다선 의원들이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반성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전 처음에 사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 싸우지 않을까, 경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남은 토론에 대해서만큼은 이준석 후보도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중진분들도 그렇고 자, 국민의힘이 왜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느냐.
그래서 대안이 무엇인지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러기에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다. 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진대 이준석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준석만 부각되는 것 같아서 후보만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 조경태 후보, 홍문표 후보 다들 이제 5분이 이제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되는데 예비 경선과 다르게 당원 이제 비율이 20%가 높아지고 당원 70에 여론조사 30의 비율로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이준석 후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하면 알 수가 없죠. 저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이 32만 명의 선거인단 중 70%의 당원들의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네네. 마음이나 성향이나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토론의 내용의 일부인데 흔히 당대표 선거를 하면 네. 당의 미래나 가치를 놓고 다투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언론은 어떻게 몰아가냐면 특정 쟁점을 잡아서 몰아갑니다. 네. 예를 들면 민주당의 당권 경쟁 땐 친문이냐 아니냐.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홍영표 후보는 불리하게 돌아간 거예요. 네. 친문이 다 해먹냐? 이런 구도가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마찬가지로 이준석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지금 이 선거의 쟁점은 세대인가 젊음인가? 그럼 그 보수의 가치는 이제 젊음인가? 보수의 가치는 젠더 가치에 대한 재구성인가? 그럼 이제 아예 그 딱 올려놓고 젠더 가치에 대한 재구성. 저는 페미니즘이 1980년에 이효재 선생님이 쓴 여성운동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으로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단초인데 거기서 페미니즘이 2021년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네. 이런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적 태도도 80년대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개인적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젠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할당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되게 파격적인 거죠. 네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본격적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예. 당장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가점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고 예를 들면 이준석 최고가 물은 것도 노무현 재단에 이준석이 했냐 안 했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그건 이준석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네거티브가 뭔데요? 그런 노무현 재단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그런 노무현 재단 장학금 받았으면 좋지 왜 그게 그러니까 문제죠? 시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아마 팩트 체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토론을 많이 해보니까 토론 기술을 활용한 건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건 그냥 노무현 재단 장학금 받은 적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끝이고 받았다면 저는 점수를 확 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이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기대하는 다음에는 혹시 뭔가 토론회가 있다면 예. 그 할당제를 폐지하자.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당내 뭐 당원들의 분위기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선하다 아니면 쇄신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할 것 같다, 미래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당이 제1야당으로서 전통 여당도 많이 했고 많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영선에게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건데요. 물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수는 그래요. 정말 국민의힘이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새롭게 일어나겠구나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다수지만 네. 사실은 일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 젊은 친구가 아니면 경험이 없는데 대선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소수는 계세요. 이런 걱정에 대해서 이번 토론에서 이야기가 나와서야 된다는 거죠. 이준석의 역량, 나경원 후보의 역량, 주호영 후보의 역량, 조경태 후보의 역량
홍문표 의원의 역량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너 누구랑 친하지? 너네 아버지 누구랑 친하지? 하고는 건 너무나 유치하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는 당신과 민심이 분리되면 내년도에 국민의힘이 목표로 하는 정권교체 지방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걸 당원들이 알고 있는 만큼 네. 민심과 당심이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빠끼리 친한 건 사실이긴 한가요? 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동문인 거는 맞습니다. 같은 대학 네. 같은 고등학교? 제가 대학까지는 확인 안 했고요. 고등학교는 동문인 거는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찬스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아빠 찬스랑은 상관없고 이제 아빠끼리 친하냐 아니냐인데 마지막에 이걸 너무 유치하죠. 그게 아니고 인턴을 제가 듣기엔 인턴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 제기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각설하고 맞춰야 되겠는데요. 댓글도 보니까 이준석 위주로 많이 와서 그냥 네, 그렇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또 국민의힘 민현주 의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